안녕하세요. 저는 외국계 기업을 다니고 있는 30대 남성입니다. 남들은 좋은 회사 다닌다며 부러워도 하지만 결국 월급쟁이 신세라 매일 회사 생활에 치이는 평범한 회사원일 뿐이죠. 그런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것은 제가 정말 어마어마한 일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들으신다면 아마 뉴스에 나올 만큼 큰일일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어디 가서 떠벌릴 수는 없는 이야기라 저와 제 가족을 제외하면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익명에 빗대어 숨겨두었던 저의 사연을 전해볼까 합니다. 지금도 그 일이 아니었다면 저는 여전히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을 겁니다. 그 일의 시작은 제가 한 여자를 만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성에 크게 관심이 있지 않았습니다. 20대 시절 저는 열심히 노력했던 만큼 좋은 회사에 취직을 할 수 있었고 그동안 고생에 보답을 받듯이 뒤늦게 노는 데에 재미를 붙였습니다. 대학 시절에는 공부하고 취업 준비하는 데에 시달리느라 동기들이랑 술 한잔하는 것도 어려웠는데 취직을 하고서야 그동안 못 누려본 재미를 누리게 되었죠. 늦바람이 무섭다는 말처럼 저는 늦은 나이에 경험해본 세상들이 참 즐거웠습니다. 26살 나이에 처음으로 클럽을 가보고 친구들이랑 동료들이랑 2차, 3차 술자리를 가지고 여자를 만난 것도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이지만 그 전까지 저는 모태솔로나 다름없었습니다. 미팅이나 소개팅은 몇 번 해봤지만 여자친구를 만들거나 진지하게 교제해본 일은 없었거든요. 대학 시절에는 저를 좋다고 하는 여자애한테 신경 쓸 겨를도 없이 비싸서 연애를 못했고 취직 준비하면서는 괜히 혼자 집안 눈치 보느라 그러다 보니 결국 20대 중반에 들어서야 연애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뒤늦게 시작한 연애 사업은 잘 풀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연애 경험도 제대로 없고 나이답지 않게 쑥맥 같아서 그런지 이상하게 번번이 퇴짜를 맞기 일쑤였습니다. 소개팅 자리에서도 어색한 마음에 괜히 제 얘기만 하다가 말이 많다는 이유로 까이고 우유부단하다는 이유로 차이고 그랬죠. 저도 나이 먹고 제대로 연애를 해보고 싶었지만 그런 것도 다 해본 놈들이나 하는 건지 도통 답이 없었습니다. 덕분에 저는 한 달, 두 달 짧은 만남 끝에 실연을 당하며 20대 후반이 되도록 제대로 된 연애를 해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위로 있던 형은 형수님을 만나서 결혼식을 올렸고 늘 못난 막내가 걱정이셨던 부모님은 저의 결혼을 염려하셨습니다. 네 형은 병원 때문에 그 바쁜 와중에도 연애니 뭐니 할 거 다 하고 적당한 나이에 참한 여자 만나서 결혼까지 잘했는데 너는 형보다 바쁘지도 않은 애가 대체 뭐 한다고 여자친구도 한 번 안 데려오니? 그게 내 마음대로 되나요? 저도 답답해요 정말. 아니 너 정말 어디 문제라도 있는 거야? 얼굴이 못난 것도 아니고 머리가 나쁜 것도 아닌데 왜 연애를 못해? 이제 너만 장가 보내면 우리도 고생 끝인데 네가 집에 딱 붙어서 이러고 있으니까 엄마가 잔소리를 안 하겠니? 그러지 말고 선을 보던 소개팅을 하던 내년에 결혼해서 집 나갈 생각해라. 알겠어? 그게 제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닌데 어쩌라고 그러시는 건지. 부모님은 제가 30 가까이 연애도 제대로 못하고 부모님 집에 빌붙어 있는 걸 무척 못마땅해 하셨습니다. 형이 결혼했으니 저도 할 때가 됐다며 하루빨리 결혼해서 집을 비우기를 바라시더라고요. 안 그래도 평생 잘난 형 그늘에 가려져서 형이랑 비교만 당하던 저로서는 너무 서운한 말이었습니다. 저의 형은 같은 형제가 맞나 싶을 정도로 정말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보다 잘생겼고 머리도 좋고 심지어 끈기까지 있어서 그 좋은 머리로 열심히 공부해서 의대에 들어간 인재였습니다. 엄친아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저희 형은 부모님이 시키기도 전에 눈치껏 자라는 자식이었고 그에 비해 저는 늘 잔소리를 해야만 하는 밉상이었죠. 부모님은 뭐든 알아서 잘하고 좋은 결과를 내는 형을 무척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밖에서는 그런 장남 자랑하느라 입을 쉬지를 못하실 정도였죠. 덕분에 그런 형의 동생으로 태어난 저는 늘 고단했습니다. 웬만큼에서는 형을 따라잡을 수가 없으니 저도 나름 고충이 많았거든요.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도 잘 되지 않고
내가 어렵게 하는 걸 형은 쉽게 하는 걸 보니 의욕도 떨어졌습니다. 그렇다고 부모님이 저를 구박하시거나 차별을 하신 건 아니지만 잘난 형 때문에 느끼는 열등감과 떨어지는 자신감은 어쩔 수 없는 저의 숙명이었습니다. 그런 형이 의사가 되어서 결혼까지 잘하고 나니까 이제 저는 정말 마음이 조급해질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결혼이 쉬운 것도 아니고 저도 답답했습니다. 나라고 독신으로 부모님 집에 얹혀 살고 싶은 게 아닌데 대체 결혼할 여자는 어디서 만날 수 있는 건가 싶었거든요. 그렇던 제게 어느 날 운명 같은 한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형과 형수 집들에 들고 갈 선물을 고르러 갔던 가게에서 천사 같던 그녀를 만나게 되었죠. 디퓨저와 캔들 같은 선물 용품을 파는 작은 가게를 꾸리는 그 사장님은 완벽한 저의 이상형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평소 제 성격이라면 호기롭게 번호를 물어보거나 대시를 할 수 있을 리는 없었죠. 하지만 그때는 무슨 자신감인지 평소답지 않게 적극적으로 다가갔습니다. 처음 만난 이상형을 놓치기 싫었기 때문인지 닥달하시는 부모님 때문인지 몰라도 저는 평소와 다르게 당당한 모습으로 그녀에게 전화번호를 물어봤습니다. 아, 저 이상한 사람은 아닙니다. 평범한 회사원이에요. 여기 제 명함이요. 다행히 알만한 회사 이름이 적혀있는 제 명함을 본 그녀는 제게 호의를 보이는 듯 했습니다. 덕분에 저는 이상형 그녀의 연락처를 받게 되었고 그 후 매일 그녀에게 안부 문자를 보냈습니다. 호기롭게 번호까지 받아가 놓고 정작 만나자는 말은 선뜻 못 꺼낸 저였지만 그녀와 문자를 나누며 조금씩 알아가는 것만으로도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문자를 주고받으며 그녀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되었죠. 저보다 한 살 많은 미정 씨는 참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자기 가게 꾸리면서 열심히 살고 있지만 이전에도 큰 사업을 여러 개 해왔고 20대에는 스튜어디스로 일한 경력까지 있었답니다. 저와 비슷한 연배에 그렇게 열심히 살아온 그녀를 보자 존경심이 들 정도였죠. 어릴 적에는 비행기 타고 스튜어디스 일을 하다가 그만두고 음식 사업 같은 걸 했어요. 돌아가신 어머니가 물려주신 레시피로 퓨전 한식당을 했었는데 그러다가 프랜차이즈 제안을 받았어요. 그쪽에서는 들어와서 같이 손잡고 해보자 그랬는데 사업이 커지는 걸 보니 제 손을 떠나겠다 싶더라고요. 어차피 식당 일도 너무 힘들어서 적당히 접으려고 그랬는데 그럴 바에는 그냥 큰돈 받고 넘기는 게 낫다 싶었어요. 그래서 식당 일 접고 지금은 쉬는 겸 해서 제가 좋아하는 일 하면서 취미삼아 일하고 있어요. 20대 시절을 너무 바쁘게 살았더니 이제는 좀 쉬고 싶더라고요. 와, 그 나이에 정말 대단하시네요. 저는 회사에서 이제 막 대리 달고 겨우 적응하는 중인데 정말 존경스럽네요, 미정씨. 존경은 뭘요? 그것도 다 옛날 얘기인 거지. 지금은 별 볼 것 없는데요. 그때 벌었던 돈도 전부 아버지 드리고 저한테는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저희 집 사정이 그리 여의치 않아서 제가 가장이나 다름없었거든요. 아마 그래서 제가 더 돈을 벌고 싶었던 것 같아요. 덕분에 아버지 집 사드리고 났더니 이제는 더 욕심이 없네요. 그동안 고생만 해서 그런지 이제는 소박한 행복 누리며 살고 싶어요. 현수씨 같은 사람이랑 같이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점점 깊이 알아가게 된 저희는 어느새 결혼을 전제로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만난 지 얼마 안 되어 그렇게 깊은 사이가 되었다는 게 놀라웠지만 운명이란 언제 어디에서 만날지 모르는 일이니 그리 이상하지는 않았죠. 미정 씨는 제가 존경할 만한 여자였고 늘 저를 끌어주고 응원해주는 고마운 사람이었습니다. 여태 부모님 덕분에 먹고 살았던 저와는 달리 자기 힘으로 노력해서 돈을 벌고 그 돈으로 데려 부모님께 돌려드리던 효녀였죠. 미정 씨는 어머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친정 아버지만 계셨고 그래서 여태 아버지 위해서 돈 버느라 결혼도 미뤘습니다. 엄마 돌아가시고서 아빠가 여태 아무도 안 만나셨어. 아마 나 때문에 그러셨겠지. 내가 좋은 사람 있으면 재혼이라도 하라 그러는데 내가 시집가기 전에는 절대 안 그런다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일찍 결혼해야겠다 싶었는데 그동안 바쁘게 사느라 결혼도 못했네. 내가 엄마가 일찍 돌아가셔서 그런지 가족이 같은 게 되게 많거든. 외로움도 많이 타고 사람도 좋아해서. 그래서 나는 다른 거 없이 다정하고 가정적인 남자 만나서 결혼하는 게 평생 꿈이었어.
그리고 이제서야 현수 씨 만나면서 그 꿈이 더 간절해졌는데, 이제는 내가 별 볼 것 없는 사람이라 걱정이야. 그런 말을 하는 여자친구를 보며 저는 하루빨리 결혼해서 그녀의 꿈을 이뤄주고 싶은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여자친구에게 결혼 비용은 신경 쓰지 말라 안심을 시키며 그렇게 저는 여자친구를 만난 지 반년 만에 집에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장인어른께서는 다행히 저를 마음에 들어 하셨고 저희 집에서도 크게 반대를 하지 않으실 거라 생각했습니다. 저를 하루빨리 결혼시키고 싶어 하셨던 부모님은 직접 여자친구를 만나고서는 무척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결혼까지 속전속결이라 생각하며 안다오고 있는데 그때 예상치 못한 누군가가 제 결혼에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집에서 형과 형수님까지 다 같이 모여 여자친구와 인사를 나누었던 다음날 형이 할 말이 있다며 자기 집으로 저를 불렀습니다. 한창 신혼으로 바쁠 사람이 어제 보고서 나를 왜 또 보자 그러는지 의아했지만 제가 많이 의지하는 형이 부르니 저는 군말 없이 찾아갈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형이 지내는 신혼집을 찾아갔더니 형이 형수님과 함께 진지한 표정으로 저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결혼하고서는 아직 친해지지도 않은 형수님이 그런 표정으로 저를 기다리시는 걸 보고 괜히 걱정이 들었죠. 그런데 그런 형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에 저는 걱정이 아닌 화가 났습니다. 도련님, 오늘 만나자고 한 건 현우 씨가 아니라 저예요. 제가 어제 일로 꼭 해야 할 말이 있어서요. 어제 일이요?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그러세요, 형수님?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는데, 도련님 그 아가씨 많이 좋아하시나요? 정말 결혼할 생각이세요? 그럼 좋아하니까 결혼하겠다고 하죠. 설마 제가 장난이라도 칠까 봐서요? 왜 그러세요, 형수님? 어제 미정 씨한테 뭐 마음에 안 드는 거라도 있었어요? 사실 제가 촉이 좀 좋은 편이에요. 근데 어제 미정 씨는 좀 깨름칙하더라고요. 그래서 도련님이 걱정이 되어서요. 깨름칙하다뇨?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형수님? 설마 지금 제 여자친구 첫인상이 안 좋다고 결혼하지 말라고 반대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현수야, 네 형수나 나는, 네가 걱정돼서 그래. 너 연애도 안 해본 애가 반년 만에 결혼한다고 하는 것도 걱정인데. 너무 급한 거 아닌가 싶다, 너 그 여자 잘 알아보고 만나는 거 맞아? 응? 아니, 뭘 잘 알아보라는 거야. 결혼하기 전에 뒷조사라도 하라는 거야? 아니, 형은 설마 지금 형수 말을 이해하는 거야? 그냥 촉이 안 좋다는 얘기를 믿는다고? 형 의사잖아. 의사라는 사람이 어떻게 저런 미신 같은 소리를 그냥 들어주고 있어. 이러려고 나 오라고 한 거야, 지금? 화만 내지 말고 얘기를 들어봐. 너 결혼하겠다는 그 사람, 예전에는 승무원하다가 사업을 하고 그랬다며? 큰돈 벌었다 그러더니, 그랬던 여자가 30 넘어서는 결혼할 때 쓸 돈은 없다는 게 말이 돼? 아니, 거기다가 지금은 또 그냥 작은 가게 운영하는 게 전부잖아. 좀 이상하지 않아? 그건 사정이 있다고 내가 다 말했잖아. 여태 번 돈은 아버지 집 사드렸고 20대 시절에 너무 고생만 해서 지금은 쉬엄쉬엄 일 취미로 좋아하는 일하는 것뿐이야. 그런 게 돈이 안 되는 건 당연한 거고 결혼도 내가 빨리 하자고 서두른 거지. 그 사람이 내 등쳐먹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 그것도 전부 그 여자 말뿐인 거 아니야. 네가 확실하게 알아보고 결혼하는 건지. 우리는 좀 걱정스럽다. 지금 형이랑 형수님 걱정이라고 하는 것도 말뿐인 거 아니야? 뭐 어디 증거라도 있어서 그래? 형수님, 형수님이 제 여자친구에 대해서 뭐 아는 거라도 있어요? 어디서 본 적이라도 있어요? 도련님, 그게 아니라. 아니면 그런 소리 함부로 하면 안 되잖아요. 나는 형수가 형이랑 결혼한다 그럴 때 군소리 안 했는데. 두 사람은 갑자기 왜 그래요? 내가 그냥 계속 바보처럼 부모님한테 들러붙어서 미혼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저는 촉이 안 좋아서 그런다는 형수님의 말에 어이가 없을 뿐이었습니다. 의사인 형이나 5급 공무원 하는 형수나 둘 다 머리 좋기로 유명하고 사리 분별 잘하는 사람들일 텐데 이제 겨우 한 번 본 사람을 촉이 안 좋다는 이유로 꺼려한다는 게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건 꼬투리를 잡는 게 아닌가 싶어 화가 나더군요. 다른 뭔가 있어서 그러는 건지 여러 번 물어봤지만 정작 의심 가는 정황이나 이상한 부분들은 없었습니다. 결국 형수님이 반대하는 이유는
형수가 느꼈다는 그 느낌뿐이라는 말에 저는 형수에게 크게 화를 내고 그 자리를 떠나버렸습니다. 형수와 형은 끝까지 저더러 잘 생각해보라며 저를 붙잡았지만 저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형에게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형수가 그런 사람인 줄은 몰랐는데 정말 큰 실망을 할 수밖에 없었죠. 형은 그래도 자기 와이프 말 믿어보라며 뒷조사를 해보라고 말했지만 제가 그 말만 듣고서 결혼할 사람의 뒷조사를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애초에 과거가 수상할 만한 게 없는데 어떻게 뒷조사를 할까 싶더라고요. 그래도 찝찝한 마음에 저도 혹시나 싶어서 여자친구가 다녔다는 항공사에 문의를 했지만 거기서도 의심할 만한 정황은 없었습니다. 결국 형과 형수님도 더 이상 말을 얹지는 못했고 저는 부모님의 도움으로 무사히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후로 형과 형수와 이전처럼 가깝게 지내지는 못할 것 같았죠. 그동안 크게 싸워본 적 없던 형과 하필이면 결혼 문제로 다퉜다는 게 마음이 아팠지만 아마 형도 동생인 제가 걱정되어 괜히 고집을 부렸을 거라 생각하며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저도 이제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린 마당에 그런 생각은 일찍 접고 앞으로 펼쳐질 행복한 결혼 생활에 집중하기로 했죠. 결혼을 한 저는 아내와 알콩달콩 정답게 지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같은 집에서 일상을 공유한다는 게 무척 행복한 일이더라고요. 거기다가 누군가가 저를 챙겨주는 것도 기분 좋은 일이었습니다. 부모님과 같이 지낼 때에도 아침밥은 얻어먹기 쉽지 않았는데 아내가 그런 저를 위해 아침 식사를 챙겨주더군요. 아무리 저보다 여유가 있어서 그런다고 해도 그게 전부 애정이고 고생일 텐데 고생하는 남편 나가서 일 열심히 하라고 매일 아침을 챙겨주는 것만으로 고마운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내와 저의 결혼 생활은 일전에 형과 형수가 걱정하던 것과 달리 매일 행복의 연속이었죠. 아내는 시댁에도 무척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막내 며느리에 걸맞게 애교 있고 애살맞게 구는 덕분에 무뚝뚝한 형수보다 점수를 더 많이 따고 있었습니다. 제가 없을 때에도 저희 부모님을 챙기며 일일이 신경 써주는 아내에게 저는 미안하고 고마웠습니다. 아내가 저희 집에 하는 만큼 저도 아내에게 해줘야 할 텐데 일 때문에 해외에 나가 계신 장인어른을 제가 챙길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신 아내에게 더 잘하려 애를 썼습니다. 아내가 하고 싶다는 거 웬만하면 들어주고 싶었고 아내에게 작은 선물이라도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결혼하고 얼마 뒤부터 아내의 씀씀이가 조금씩 커진다 싶었습니다. 아내 벌이가 많지 않아서 제가 대신 쓰라고 아내에게 카드를 지어줬는데 처음에는 생활비 정도 쓰던 사람이 갑자기 저와 상의도 없이 비싼 명품 가방을 샀더라고요. 너무 놀라서 묻는 제 앞에서 아내는 아무렇지 않아 보였습니다. 여보, 생활비 하라고 준 카드로 그런 걸 사면 어떡해? 왜? 나 쓰라고 준 거잖아. 당신이 요즘 바빠서 내 선물 못하는 것 같길래 대신 이걸로 내 선물 직접 산 건데 그것도 안 돼? 여보. 그래도 몇백만 원 하는 걸 사면서 나한테 허락도 안 구하면 어떡해. 그렇게 큰 돈은 상의해서 써야지. 큰 돈의 기준이 얼만데? 이거 그래봤자 겨우 300이야. 당신한테는 이런 것도 명품 축에 드는 거야? 내가 한참 돈 벌 때 이건 껌값이었다고. 당신이랑 나랑은 좀 다르지. 나는 그냥 회사 다니는 월급쟁이잖아. 돈 300이면 내 월급 절반인데 그런 걸 매달 쓰는 건 나한테는 무리야. 그리고 우리 곧 아이도 가져야 되잖아. 지금은 저축을 먼저 해야지. 당신 갑자기 왜 안 하던 짓 하고 그래, 어? 가방 갖고 싶으면 내가 나중에 기념일에 하나 사줄게. 당신 그릇이 결국 이거밖에 안 되는 거구나. 됐어. 환불하고 올 테니까 잔소리 그만해. 연애 때나 결혼 초에는 수수하게 다니는 모습에 돈 욕심이 없는 줄 알았는데 살다 보니 아내와 저의 씀씀이가 다르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하루에 100만 원 가까운 호텔 숙박비를 아무렇지 않아 하고 우리 형편의 과한 물건들을 사려는 아내를 보며 저는 결국 몇 달 만에 아내의 손에서 카드를 뺏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치사하지만 그 대신 필요할 때마다 제가 현금을 주기로 했죠. 아내는 살림시키면서 치사하게 군다고 살림도 안 하고 밥도 차려주지 않겠다고 난리였지만
다행히도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는 이내 다시 예전의 다정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사과의 의미라며 제게 아침마다 주스를 갈아주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기분 다 풀렸어? 뭐가? 아, 그때 그거? 나도 반성했어. 당신 말이 맞지 뭐. 생각해보니까 내가 옛날에 내가 벌어서 쓰던 씀씀이를 못 잊었더라고. 그때는 그런 돈이 별거 아니었는데 월급쟁이인 당신한테는 큰 돈이겠다 싶어서. 안 그래도 당신 요즘 회사 일 때문에 정신없는 거 나도 알잖아. 나랑 당신이랑 같은 처지가 아니라는 걸 내가 까먹었나 봐. 그래서 당신 마음 이해했어. 미안해. 그동안 내가 너무 철이 없었지. 마음 넓은 당신이 한 번만 용서해줘. 아니 뭐 그럴 수 있지. 오히려 당신 능력만큼 돈 못 벌어주는 내가 더 미안하지. 그래도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여보. 아이 고맙긴 뭘. 당연한 거지. 내가 섭섭해서 괜히 당신한테 짜증을 부린 거야. 처음에는 내가 섭섭한 것만 생각했는데 반대로 생각하니까 미안하더라고. 그래서 당신 주려고 내가 주스까지 갈았다? 이거 엄청 몸에 좋은 거야. 당신 요즘 바쁘다고 아침밥 챙겨 먹을 정신도 없잖아. 그래서 대신 금방 마실 수 있는 주스로 만들어봤어. 이제 매일 갈아줄 테니까 이거 먹고 든든하게 출근해. 알겠지? 역시 당신밖에 없다. 그렇게 저는 그날부터 아내가 만들어주는 주스를 마시고 출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몸에 좋은 건 쓰고 맛이 없다더니 뭘 섞었는지 가진 야채와 과일들을 섞어 만든 주스는 사실 그리 맛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달고 쓰고 시고 정말 약이라고 생각하고 먹을 뿐이었죠. 그래도 아내가 내 생각을 해서 그래주는 게 고마워서 저는 매번 주스 잔을 금세 비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일주일이 지나니 갑자기 그 주스에 너무 역한 냄새가 나며 쉽게 삼키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전에도 뭔가 묘한 쓴맛이 난다 싶었는데 마치 옛날 과학실에서 맡아본 것 같은 냄새가 느껴지니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보, 주스 마셔. 쭉 들이켜. 그 주스는 텀블러에 싸줘. 회사 가서 먹을게. 뭐? 이게 뭐 얼마나 된다고 회사에 가서 먹어? 그냥 여기서 먹고 가. 아니, 어제 과식을 해서 그런지 배도 안 고프고 지금은 뭘 먹고 싶지 않네. 그냥 가서 먹을게. 담아줘. 이게 밥도 아니고 죽도 아니고 그냥 주스인데 뭘 들고 간다 그래? 당신 좀 이상하다? 혹시 안 먹고 버리려고 그래? 아, 그게 무슨 말이야. 당신이 해준 건데 내가 이걸 왜 버려? 그럼 그냥 여기서 먹어. 아니, 진짜 지금 속이 좀 더부룩해서 그래. 이상하게 요즘 자꾸 속이 안 좋네. 급하게 먹다가 탈날까봐 그래. 주스 한 잔을 뭐하러 챙겨가느냐며 그 자리에서 먹고 가라고 저를 붙잡고 있던 아내는 제가 속이 안 좋다며 난색을 하자 왠지 표정이 좋아지는 듯 했습니다. 눈이 살짝 치켜 올라간 그 순간은 잠깐이었지만 저는 그 찰나의 미소를 놓치지 않았죠. 그것을 보고 아내의 행동에 의미가 있을 거라 생각한 저는 더더욱 엄살을 부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 그래. 요즘 가루를 해서 그런지 몸이 이상한 건지 자꾸 속이 안 좋은 것 같아. 차라리 점심으로 대신 먹을게. 어? 들고 갈게 여보. 어머, 속이 안 좋으면 안 되지. 그럼 이따 점심에 먹어. 이거 몸에 좋은 거니까 꼭 먹어. 알겠지? 몸이 안 좋다는 저의 말에 걱정하는 척하며 주스를 챙겨주는 아내에게 저는 아무런 내색하지 않고 고맙다는 말을 전하며 조심스럽게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곧장 병원에 있는 형에게 달려가게 되었죠. 출근도 안 하고 오랜만에 자신을 찾아온 동생을 보며 형은 의아해하는 듯 했습니다. 야, 네가 이 시간에 여기는 어쩐 일이야? 뭐 어디 아파? 아, 그건 아니고. 아니 좀 아픈 것 같기도 하고. 나도 모르겠네. 뭔 소리야, 싱겁게. 아직은 몰라. 형, 형 병원에 의뢰하면 상분 검사 같은 거 할 수 있지. 혹시 이거 뭐 들어있나 검사 좀 해줄 수 있어? 병원에서는 음독사고 환자도 있고 이런저런 일들이 있다 보니 검사 기간에 넘겨 성분 의뢰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형을 찾아갔던 저는 다짜고짜 주스를 들이밀며 성분을 분석해달라고 말을 했습니다. 결혼 전에 있었던 일로 섭섭한 티를 내고 대면대면 했던 제가 갑자기 부탁을 하는 게 어이없을 텐데도 형은 제 부탁을 흔쾌히 들어주었습니다. 그래, 이거 검사만 해주면 되는 거지? 일단 좀 부탁할게 형. 궁금한 거 많겠지만
우선은 좀 그렇게 해줘. 대충 병원 내부 일로 처리해줄 수 있지? 괜히 다른 사람들이 엮이는 건 불편해서 말이야. 뭐? 아니, 너 정말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아니야, 별일. 그래, 뭐 무슨 일이길래 네가 이러는지 모르겠지만 네 부탁이니까 알겠다. 일단 검사 맡기면 3일에서 한 일주일 정도 걸릴 거야. 그때까지는 기다릴 수 있는 거지. 최대한 빠르면 좋긴 좋겠는데 더 빨리는 안 될까? 최대한 빨리 해보겠지만 내가 직접 하는 게 아니니까 장담은 못해. 아무튼 연락할 테니까 기다려. 일정보다 빨리 알아내기를 바라는 저희 부탁에 당황스러워했지만 제가 평소에 그런 부탁이나 무리한 요구를 일절하는 사람이 아닌 걸 누구보다 잘 아는 탓인지 심각한 저희 표정을 보고는 더 묻지 않고 제 부탁을 들어주었습니다. 저도 아직까지는 의심에 불과한 일이었지만 한번 피어난 의심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고 아내에 대한 불신과 두려움은 점점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제가 아내를 다시 믿기 위해서는 제 눈으로 그 주스의 성분을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그냥 저의 기우일지 의심병일지 확실하기 전까지는 저는 아내에 대한 의심을 거둘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일주일이나 그 주스를 먹어왔던 제게 다른 이상이 없을지 불안과 공포를 지울 수가 없었죠. 그런 생각을 하면 집으로 돌아가는 것도 무서웠지만 아직은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아내는 제가 퇴근해서 돌아가자마자 제 안부보다 주스의 행방을 궁금해했습니다. 제가 주스를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확인해 보려고 하는지 제가 가방을 내려놓기도 전에 텀블러부터 챙겨가려 하더군요. 주스는 다 먹었어? 어때? 병은 어딨어? 주스? 다 먹었지. 안 그래도 점심때까지 계속 더부룩해서 밥 대신 그거 먹었어. 그거 먹으니까 왠지 든든하고 건강해지는 기분이더라고. 역시 내 건강 생각해주는 건 당신밖에 없는 것 같아. 고마워. 그리고 텀블러는 내가 한동안 쓰려고. 거기 커피 담으면 카페에서 할인도 해주더라. 저는 최대한 내색을 하지 않고 저의 의심을 들키지 않기 위해 아무렇지 않게 아내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자연스럽게 말을 돌리자 아내도 더 이상 할 말이 없는지 그렇구나 하며 넘어가는 듯 했죠. 하지만 앞으로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매번 아침마다 아내의 의심을 피할 수 있을지는 저도 장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한두 번이야 핑계대고 피해보겠지만 매번 그런다면 아내 역시 저를 의심할 수밖에 없을 테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까 밤새 침대 위에서 고민하며 잠도 쉽게 들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다음날 아침이 밝았죠. 제가 씻으러 들어간 사이 아내는 여지없이 믹서기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무슨 핑계를 대야 할지 머리가 복잡한데 그 순간 묘수가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아예 아내가 말도 못 붙일 정도로 정신없이 나가면 아내도 제게 주스를 먹이지 못할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전화번호 벨소리와 똑같은 소리로 알람을 맞춰놓고 샤워를 끝냈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중에 회사에서 전화가 걸려온 척 알람이 울리는 휴대전화를 집어들었죠. 벨소리와 똑같은 소리에 제가 전화를 하는 줄 알았던 아내는 믹서기 소리를 멈추고 귀를 기울이는 듯 했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어? 회사 전화야? 나 지금 급하게 가봐야 해. 이러다가 나 혼자 뒤집어 쓰게 생겼어. 진짜 미치겠네. 큰일이야? 당신이 해결해야 돼? 그러니까 나한테 전화가 왔겠지? 아무튼 나 지금 급하니까 얘기는 나중에 하자. 그래도 이건 마치고 가. 일하러 가는데 속이라도 든든해야지. 안 그래? 지금 그거 마시고 있을 정신이 어딨어. 나 진짜 봐봐. 이거 택시라도 타야겠는데? 여보, 나 콜택시 좀 불러줄래? 아니다. 그냥 이 앞에서 가서 잡아야겠다. 그래도 주스는 마시라니까? 이거 마시는데 1분도 안 걸려. 제가 온갖 바쁜 척을 하며 주스로는 눈길도 안 주는데도 아내는 끝까지 제게 주스를 마시게 하려 안달이었습니다. 대체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주스 타령을 하는지 숨도 못 쉴 만큼 바쁘다는 남편에게 그런 요구를 하는 아내가 점점 더 수상스러울 뿐이었죠. 그런 아내는 기어이 주스잔을 틀어 제 입에 갖다 대고 있었습니다. 자, 해. 내가 먹여줄게. 응? 안 먹는다고. 됐다니까 왜 이래. 그런 아내의 억지에 순간 의심이 짙어진 저는 벌컥 화를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스는 그대로 바닥에 엎어져 버렸고 아내는 저를 표독스럽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작전 실패를 했다는 분노일지 순하던 남편이 자기에게 화를 냈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뭐든 간에 제가 알던 아내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이대로 아내가 되려 화를 내면 내가 말리겠다 싶었던 저는 화가 안 풀린 척 더 심하게 화를 냈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나한테 화낸 거야? 그러게 내가 지금 못 먹는다 그랬잖아. 당신은 내 말은 안중에도 없어? 아 진짜 씨 옷에 다 묻었잖아. 한시급히 회사 가야 한다 그러는데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아침에 주스 좀 안 먹으면 내가 죽어? 지금 내가 주스 먹는 게 중요해? 이러다 우리 굶어 죽게 생겼다고. 회사라도 잘 얘기하고 싶어 이러는 거냐며 화를 냈더니 아내도 제가 진심으로 화가 났다 싶은지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집을 나서는 마지막까지 씩씩거리며 무사히 집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닫고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는 그 순간까지 저는 혹시라도 아내가 제 뒤통수를 노려보고 있을까 두려워서 걸음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도망치듯 발걸음을 옮겨 택시를 잡아타서야 겨우 참던 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무슨 첩보 영화를 찍는 것도 아니고 내가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 한숨이 나올 뿐이었죠. 그래도 덕분에 며칠간 핑계를 댈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오늘 제가 화낸 이유로 주스는 꼴도 보기 싫다 마다할 수도 있고 계속 싸운 상태로 대면대면하면 아내가 주스를 갈아주지 않을 수도 있다 싶었죠. 뭐가 되어도 며칠은 시간을 벌 수 있겠다는 생각에 저는 한시름 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그날 오후에 저는 형으로부터 검사 결과가 나왔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최대한 빨리 좀 부탁한다는 저의 말 덕분이었는지 일찍이 검사 결과를 받아볼 수 있게 되었죠. 그렇게 퇴근하자마자 병원으로 달려간 저는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있는 형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내가 너 때문에 그쪽에 서둘러 달라고 부탁했어. 그래서 하루 만에 결과가 나왔는데 이게 참 무슨 일인지. 아니 주스에 사람이 먹으면 안 될 게 들어있었더라고. 이제 말해봐. 너 이거 어디서 난 거야? 주스에 뭐가 들었는데? 뭔데? 아니다. 내가 직접 볼게. 검사 결과 좀 보여줘봐. 아니 어디서 났는지 먼저 말을 좀 해봐. 어? 이거 누가 부탁한 거야? 아니면 설마 네 거야? 뭐가 들어있었는데 그래? 많이 안 좋은 거야? 차마 말 못하는 저의 표정을 읽은 형은 제 얼굴을 보고 놀라며 기함했습니다. 설마 너 이거 먹은 거야? 야, 너 이 주스 마시면 바로 죽어. 죽는다는 이야기를 꺼낸 의사 형의 말에 저는 순간 다리가 풀려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설마 했지만 내가 정말 먹으면 안 될 것을 먹었구나 하는 진실에 그 충격이 적지 않았습니다. 대체 그동안 아내가 주스에 뭘 넣어서 저를 먹였던 건지 듣기도 끔찍할 정도였습니다. 뭐야 형? 대체 뭔데? 나 정말 죽는 거야? 야, 너 그동안 이거 얼마나 먹었어? 여기 메탄올이 들어있었어. 잘못했다가는 죽을 수도 있는 거라고. 아이, 일단 너 지금 바로 검사부터 받자. 아니, 네가 먹은 거라고 먼저 말을 했었어야지. 왜 넋놓고 있었어, 이 자식아? 제가 마시던 주스에 메탄올이 들어있었다는 형의 말에 저는 까무러칠 지경이었습니다. 형 말로는 메탄올은 조금만 잘못 먹어도 실명이나 신경질환을 일으키고 오랫동안 복용하면 중독으로 사망까지 할 수 있는 독약이라며 제가 정말 그걸 먹었다면 큰일이라고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저를 잃을 것처럼 덜덜 떠는 형의 모습에 저는 그제서야 제가 어마어마한 범죄에 말려들었다는 걸 깨달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설마 했던 일이 현실이 되고 내가 그동안 메탄올이 든 주스를 마셨다는 생각에 순간 저는 구역질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일었습니다. 메탄올이야말로 아내가 범인이라는 명확한 증거였거든요. 취미삼아 공방을 운영하며 손 소독제나 캔들 같은 걸 만들던 아내의 가게에 늘 있던 것이 메탄올이었습니다. 물론 그 모든 게 기막힌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지만 아내가 제게 직접 만들어주던 주스의 성분은 오로지 아내만 알고 있는 일이겠죠. 그럼 아무리 변명을 하고 핑계를 대려고 해도 아내가 범인임은 확실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대체 아내가 왜 나한테 그런 짓을 했을지 도저히 알 수 없더라고요. 조금 다투기는 했지만 이혼할 만큼 사이가 나쁜 것도 아니었는데 말이죠. 급하게 검사를 받은 저는 초조한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 검사 결과에서 큰 이상은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주스에 있던 성분 검사 결과는
너무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성분 검사에서 주스 안에는 메탄올 성분이 10% 이상 들어 있었는데 그 정도면 제가 당장 실명이나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정도였다 하더군요. 그런데도 제 몸에서 별다른 이상이 없다는 걸 보니 아마 아내가 천천히 양을 늘려갔던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제가 눈치채지 못하게 소량으로 조금씩 먹이다가 제가 별 반응이 없어 보이자 양을 늘렸던 게 아닐까 싶더라고요. 제가 갑자기 냄새가 이상하다 싶었던 게 느낌이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냄새가 이상해 의심을 하고 성분 검사를 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지. 그러니 제가 아주 운이 좋았다고 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이걸 운이 좋다고 해야 하는 제 상황이 참 황당하고 비참했지만 정말 죽을 뻔했다는 걸 알고 나니 안도감까지 들더군요. 형도 제가 별 이상이 없어 다행이라며 안심했지만 언제 부작용이 생길지 모른다며 제 몸을 여전히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우선은 별일 없으니까 정말 다행인 건데 너 저 주스까지 맞았으면 지금 여기 없어. 알지? 그러니까 너도 이제 솔직하게 말해봐. 설마 너한테 저런 짓 한 사람 감싸줄 생각은 아닌 거지? 너 죽을 뻔했어 임마. 나도 그런 사람 감싸줄 생각 없어. 근데 나도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안 돼서 그래. 그 주스 준 거 와이프야. 매일 아침마다 직접 주스 갈아서 준 게 바로 내 와이프라고. 뭐라고? 재수씨가? 아니 재수씨가 왜 그런 짓을 해? 니들 사이 좋았잖아. 그러니까 나도 모르겠다고. 그 사람이 대체 왜 나한테 그랬는지, 나를 죽이려고 했는지. 너무 무서워. 저는 저를 애처롭게 바라보는 형을 붙들고 아이처럼 눈물을 보였습니다. 제가 형 앞에서 눈물을 보인 건 거의 수십 년 만이겠죠. 어린아이로 돌아간 것처럼 형을 붙잡고 울고 있는 제 모습을 보니 제가 지금 얼마나 나약해져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렇게 눈물 짓고 어리광을 부리는 건 그날이 마지막일 테죠. 죽을 뻔했던 제가 더 이상 그 여자에게 당하고 있을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저의 주치의 노릇을 하게 된 형과 함께 성분 검사표를 들고 그 길로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형이 알고 지내는 지인이 있다는 경찰서로 찾아가게 되었고 제가 그동안 당했던 일들과 수상한 행적들에 대해 제가 알고 있는 한 모든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아쉽게도 제 몸에 큰 이상이 없는 탓에 살인 미수가 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특수상해로 조사를 할 수 있다는 경찰들의 말에 저는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형사사건으로 들어간 이상 그 여자가 제가 아닌 경찰들과 싸워야 할 거라는 생각에 안도가 되었거든요. 한때 제가 사랑했던 사람이라고 하지만 아내가 저를 죽이려 했다는 걸 아는 순간부터 저는 그 여자가 너무 무서웠으니까요. 사람이 사람한테 그것도 한 입을 덮고 사는 사이에 그런 짓을 할 수 있는 건지 저는 제 아내라는 사람이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그렇게 곧바로 경찰들은 제 아내를 만나러 가게 되었고 아내는 그 후 경찰서에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내를 경찰서에 붙잡아 두고 저는 그 여자와 하루빨리 헤어지려 이혼 변호사를 알아보게 되었죠.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그 이후였습니다. 저는 아내가 저한테 저지른 일로 몇 년이나 형을 받을지, 내가 그 여자와 어떻게 재산 분할을 나눠서 이혼을 할 수 있을지 그런 고민만 하고 있었는데 그것보다 더 충격적인 조사 결과에 저는 입이 떡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네, 저 오민정씨 담당 수사관입니다. 지금 통화 가능하신가요? 네, 그럼요. 무슨 일이시죠? 저 아무래도 수사가 금방 끝날 것 같지 않아서 연락드립니다. 피해 당하신 입장에서 바로 재판으로 들어가기를 기다리실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일이 쉽게 안 끝나겠네요. 그래서 걱정하실까봐 전화드렸습니다. 일이 쉽지 않겠다는 경찰의 말에 저는 혹시 그 여자가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나려는 건가 싶어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그럼 풀려날 수도 있는 건가요? 대체 무슨 일입니까? 그게 아니라 이게 아직 수사 중인 사안이라 다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이 오미정이라는 여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오미정 씨한테 결혼 전에 사실혼 관계였던 남자가 있었다는 거 알고 계셨습니까? 네? 아니, 그건 또 무슨 말이에요? 사실혼이라뇨? 동거라도 했다는 겁니까? 네, 혼인신고만 안 한 거지. 거의 부부로 살았더만요. 그분 보험금도 오미정 씨가 받아갔습니다. 보험이라뇨? 그럼 같이 살던 그 동거남이
죽었다는 거예요? 설마 그 여자가요? 아니요. 죽은 건 아니고 실명이요. 아직 수사 중이라서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의심스러워서 말입니다. 메탄올 섭취 시 부작용으로 실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피해자분 만나보고 보험사 측이랑 같이 조사해보기로 했고 여러모로 노력해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그 여자가 순순히 풀려날 일은 없을 것 같네요. 경찰은 아직 수사 중인 상황이라 부담스러운지 말을 조심하고 아끼는 듯 했지만 얼추 들은 이야기로도 저는 충분히 충격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그 여자가 나한테 억하심정이 있어서 그런 줄만 알았지 이런 일이 또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여죄라니. 그런 건 생각도 해보지 못했는데 설마 그 여자가 숨겨둔 비밀이 더 있는 건 아닐지 상습범은 아닐지 저는 긴장감에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도 덕분에 그 여자는 구속수사를 하기로 결정이 되었고 결국 몇 달 뒤 첫 재판에서 그 여자는 유죄를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상해치사와 살인미수로 재판을 받으며 징역 7년이 떨어졌다고 했죠. 그리고 저는 그 사이 무사히 이혼소송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라면 결혼 생활이 2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바람에 제가 그 여자한테 재산 분할을 해주지 않을 수 있다는 일이었습니다. 그게 아니었다면 저는 그 여자한테 죽을 뻔하고서도 집을 팔아 재산을 나눴어야 할 겁니다. 아니면 제가 죽고 그 여자가 제 재산을 가져갔겠죠. 이미 그런 여자를 만난 것으로 바보짓을 했기에 충분히 후회스러웠지만 그나마 목숨을 건져 다행이라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큰일을 겪은 저는 한동안 정신과 치료까지 받으며 회복을 해야 했고 모든 사건이 끝나고서야 형과 형수님에게 죄송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형수님 말 들었으면 이런 일도 없는 건데 결국 그 여자 다 거짓말이었더라고요. 사업도 스튜어디스도 아니고 어디서 술 팔던 여자였어요. 그냥 어쩌다 내 명함 보고 그럴듯해서 나랑 결혼할 생각이나 했겠죠. 그렇게 첫눈에 반한다니 그런 걸 믿으면 안 되는 건데 제가 멍청했습니다. 뭐가 급하다고 그런 결혼을 덥석했는지 정말 후회스러울 정도입니다. 서방님 탓 아니에요. 속인 사람이 나쁜 거지. 작정하는데 어떻게 안 속겠어요. 저희가 걱정했던 것도 서방님이 너무 좋은 사람이라서 그런 거였어요. 적당히 계산도 좀 할 줄 알고 따질 거 따지는 사람이면 안 그럴 텐데 서방님 매번 남들한테 베풀고 양보만 하는 성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서방님 탓 아니에요. 살다가 큰일 겪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도 큰일은 무사히 피했으니까 앞으로 기죽지 말고 사세요. 저희도 옆에서 도울게요. 그렇게 저는 가족들의 도움으로 시련을 이겨낼 수 있었고 이제서야 겨우 일상을 되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는 부디 저 같은 일을 당하지 않으시기를 바라며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